안녕하세요. 작은 설렁탕 집을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40년도 채 되지 않은 삶이지만 지난 제 인생은 참으로 외롭고 쓸쓸했어요. 살아있다는 게 너무도 힘겹고 두려워서 제발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기를 기도한 적도 있었거든요. 나이 40도 안 된 사람이 못하는 소리가 없다고 혀를 차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고아로 살아가는 삶은 늘상 눈부라치고 비바람 부는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는 그런 삶이었답니다. 어리석지만 한때는 눈 질끈 감고 한강물에 뛰어들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 약을 확 털어놓고는 이 세상을 그만 하직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어요. 내가 죽더라도 눈물 한 방울 흘려줄 사람 없는, 정말 세상에 나 혼자뿐인 그런 세상이 끔찍하게 싫었거든요. 사람들은 고아에게 왜 그리 편견을 가질까요? 부모님이 없다는 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저 마음 한켠 기댈 수 있는 따뜻한 가정을 갖고 싶었을 뿐인데 왜 세상은 나한테만 그렇게 모질었는지. 허나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아팠던 지난 날들이 오늘의 이 행복을 더더욱 소중하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시간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마음을 다져먹고 있어요. 이제 막 옹알이를 시작한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더더욱 열심히 살겠다고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 지난 삶을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저를 낳자마자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아내를 잃은 아버지는 어찌할 바를 몰랐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가난쟁이인 저를 안고 무작정 충북 제천에 계셨던 할머니께 데리고 갔다네요. 할머니는 저를 품에 받아들자마자 아이고 내 새끼 가엾어서 어쩌나 하며 눈물을 쏟으셨대요. 하지만 제가 태어난 후 할머니가 우신 건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답니다. 아직 돼지도 안 떨어진 널 보니께 매미 얼마나 짠하든지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 내가 정신을 차려야 너도 살리고 네 애비도 살리겠다 싶어서. 훗날 할머니는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할머니는 아내 잃은 슬픔에 넋을 놓고 있는 아버지의 등을 떠다 미셨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넋 놓고 있을 거예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겠어. 내가 아그는 봐줄 테니까 나가서 어여 돈 벌어. 그래야 불쌍한 우리 진숙이 먹이고 입히고 학교도 보낼 것 아니냐. 할머니의 재촉의 아버지는 그제야 발길을 옮기셨대요. 그리고는 다시 일터로 돌아갔답니다. 아직 배꼽도 떨어지지 않은 신생아였던 저를 받아든 할머니는 그때부터 저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셨어요. 할머니는 한마디로 여장부 스타일이셨어요. 얼마 안 되는 밭이었지만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농사를 지으셨고 저를 등에 업고는 수확한 농작물을 읍내장에 내다 파셨어요. 아버지는 토목 기사 일을 하셨는데 집안 건설 현장을 주로 돌아다니셨던지라 한두 달에 한 번 저를 보러 오시는 게 전부였어요. 아버지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붙였고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열심히 일을 하셨죠. 그렇게 저는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고 할머니랑 자라서인지 또래 아이들보다 말문도 빨리 트여서 종알종알 재롱도 많이 부렸답니다. 조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 말투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아이들보다 어른스럽고 구수하다고나 할까요? 저 역시 할머니 말투도 곧잘 흉내내고 할머니가 즐겨 듣던 트로트도 따라 불러서 할머니를 웃게 해드렸다네요. 지금도 또렷이 기억나는 장면은 밭에서 일하시던 할머니 앞에서 얄밉게 떠났니마, 얄밉게 떠났니마, 내 청춘, 내 순정을 짓밟아 놓고 구성지게도 배신자 노래를 불러드린 기억입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한박 웃음이 피던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가끔 들르시던 아버지도 제 재롱에 미소를 지으실 만큼 아버지도 저를 보며 아내를 잃은 슬픔을 조금씩 지워나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소소한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7살 때였어요.
그날따라 저녁을 준비하던 할머니가 칼에 손을 베셨고 제가 할머니의 손가락에 서툴게 붕대를 감아주고 있었는데 불안한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김천성 씨 댁이죠? 예, 그런데요. 빨리 땡땡 대학병원으로 와주셔야겠는데요. 병원이라니요. 도대체 뭔 일인데요? 전화를 끊으신 할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혼잣말을 되뇌이셨어요. 괜찮을겨. 별일 없을겨. 암만 걔가 나랑 우리 진숙이 두고 먼저 갈 놈이 아니구먼.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어린 마음에 할머니랑 이장님네 트럭을 타고 나들이 간다는 생각에 저는 마음이 들떴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마치 절에서 기도하듯 뭔가를 빌고 또 빌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할머니와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마주한 건 하얀 시트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아버지였습니다. 할머니는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고 저는 놀라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런 저를 안고 토닥이던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뺨을 쓰다듬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진숙이 구두 사갖고 온다더니 약속도 안 지키고 왜 여직 누워있는겨? 그리고는 저를 아버지 앞으로 밀었습니다. 인사해라. 네 아버지한테 먼 길 떠나는 뒤 잘 가시라곤 해야지. 할머니 말씀에 저는 누워있는 아버지한테 꾸벅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어딜 간다는 건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뭔가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장례식이 치러지는 동안 할머니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자식 앞세우고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독한 할머니라고 쑥덕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할머니는 의연하셨어요. 눈가가 빨개지면 이내 천장을 바라보고 눈물을 삼키셨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 저는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죽는 게 뭐야? 아빠 진짜 죽은 거야? 이제 다시는 아빠 못 보는 거야?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긴 한숨을 내쉬셨어요. 저는 다시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제 눈물을 닦아주더니 머리에 흰 상장핀을 꽂아주며 말씀하셨어요. 오늘만 울고 다신 울지 말어. 울면 지는 거요. 운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너한텐 이 헬미가 있자녀. 인자부터 내가 네 애미고 애비고 헬미여. 근게 울지 말어. 네 뒤엔 이 헬미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시레 서름이 몰려왔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할머니는 새로 사온 예쁜 원피스를 입혀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진숙이보다 더 이쁜 아가 있을꼬. 헬미 눈엔 진숙이가 세상에서 제일로 예쁘네. 하며 환하게 웃어주셨죠. 입학식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이 제 원피스를 부러운 듯 쳐다볼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뒤에 서 계신 할머니를 쳐다보곤 미소를 지었죠. 할머니는 그렇게 내 세상의 전부가 되어주셨어요. 내 유일한 가족이자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 할머니. 등하굣길 내내 동행하며 쥐면 꺼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그렇게 저를 귀히 대해주셨습니다. 할머니와 길가에 핀 사루비아 꽃을 따먹었던 일, 그리고 소나기라도 쏟아지면 커다란 호박잎을 따서 우산처럼 쓰고 빗속을 달리며 깔깔거리던 기억. 그렇게 할머니와의 추억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할머니와 저를 보고 모진 소리를 쏟아내는 사람들도 때론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에 어느 비 오는 초여름날이었습니다. 학교가 파하니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어요. 비 오는 날이면 언제나 우산을 들고 데리러 오셨던 할머니였던지라 그날도 그렇게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귀에 누군가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애미애비 잡아먹었다는 개야? 그렇다니까. 엄마 낳자마자 죽었고 아버지도 몇 년 전에 사고로 갔잖아. 단골레 무당말이 자식이 부모 잡아먹는 기구한 사주팔자가 있다던데 제가 딱 그 짝이지 뭐야. 갑자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저를 보고 수군거리는 엄마들의 말소리가 비수가 되어 꽂히는 심정이었어요. 나 때문이야? 엄마 아빠 없는 게 기구한 내 팔자 때문인 거야? 갑자기 눈물이 앞을 가려 학교 운동장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벼락 같은 불호령이 들려왔어요. 망할 놈의 옆편 애들이 어디서 막말이야? 내가 있는데 얘가 왜 고아원으로 가? 내가 천년만년 오래도록 살아서 진숙이 자식 낳고 그 자식 결혼하는 것까지 다 볼 거야. 애 앞에서 막말하는 거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날은 니들 죽고 나 죽는 줄 알아. 할머니를 보자 저도 몰래 울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저를 나무랐습니다. 저 못돼 처먹은 옆편 애들 말에 울긴 왜 울어? 너 헬미 말 잘 들어. 저런 옆편 애들 보란 듯이 잘 사는 게 이기는겨. 헬미 말 알아들었어? 저는 할머니의 말에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할머니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어디 아파? 아프긴 어디가 아파? 헬미 말 못 들었어? 천년만년 살아서 네 자식까지 봐줄 거라니까. 할머니의 말에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비가 그쳤고 햇빛이 환하게 비치기 시작했죠. 할머니는 비에 젖은 옷을 털어주며 말씀하셨어요. 절대 기죽지 말어. 너는 내 보물이야. 네가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데. 난 진숙이 너만 보면 밥 안 먹어도 배불러. 하지만 할머니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로부터 2년 후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죠. 저는 12살의 나이에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머니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변변한 일가 친척조차 없었던 저는 이장님의 주선으로 고아원으로 갔고 첫 고아원이 없어지면서 두어 번 더 옮겨져야 했습니다. 고아원 생활은 구태여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선생님도 친구들도 내켜하지 않는 존재, 제 고아래 하는 수군거림. 하지만 저는 절대 기죽지 않았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바르게 행동하려고 애썼습니다. 기죽지 말아야 한다, 깔끔하게 하고 다녀야 사람들이 무시 안 한다는 할머니의 말씀이 귓전에 맴돌아 서러운 순간이 생길 때마다 운동화를 더 박박 닦았어요. 난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야. 누구도 날 무시할 수는 없어. 그렇게 주문을 외듯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요. 20살이 되면서 저는 고아원에서 독립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나라에서 사회 정착 보조금이라고 돈을 약간 주더군요. 합격했던 대학은 포기했어요.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살 거라도 없는 마당에 대학은 저에게 사치였습니다. 저는 기숙사 제공을 하는 봉제 공장에 찾아가 취직을 했어요. 시간에 맞춰 납품하기 위해선 야근을 밥 먹듯이 해야 했지만 저는 불평 없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라면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부모 없이 자란 고아라 본때가 없다 라는 말을 듣기 싫었거든요. 덕분에 저는 또순이라고 소문이 자자했고 싹싹하고 어른들한테 극진해서 주변에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사장님은 우리 회사 복덩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셨어요. 직장 동료들과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미싱사 아줌마들과 재단사 아저씨들은 가끔씩 노래 하나 불러보라고 했고 저는 그분들에게 할머니 앞에서 불러드렸던 트로트를 주로 불러드렸어요. 그렇게 한 공장에서 꼬박 5년을 일한 결과 저는 마침내 작은 전셋집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할머니 산소를 찾아가 술을 따라드리면서 자랑도 했습니다. 할머니, 나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제가 꼭 돈 많이 벌어서 떳떳하게 다시 찾아올 테니까 할머니 그동안 잘 지내고 계세요? 저는 할머니 산소를 다녀오면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나이가 27이 되던 해 공장 아주머니 소개로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죠. 그 사람은 성격이 차분하고 보기만 해도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른 모습에 끌려서 이 사람이면 가정을 꾸려도 후회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인사를 하기 위해 남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진숙이라고 했죠? 잘 왔어요. 듣는 대로 참하고 예쁘네요. 예비 시부와 시모는 절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내내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구청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는 시아버지는 남편처럼 말수가 적고 점잖으셨고 집안의 대소사는 다 시어머님의 뜻에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공처가로 보일 만큼 말할 때마다 시어머님의 눈치를 보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미래의 남편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어요. 오히려 아내를 존중하고 귀히 대하는 느낌이 들어서 더 좋았다고나 할까요? 공무원인 아버지와 다정한 어머니, 밝고 명랑한 시누이, 참 보기에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쿵쿵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예비 시댁 식구들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백발의 할머니가 시댁 식구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몹쓸 것들, 배고파 죽겠다. 날 굶겨 죽일 셈이냐? 당황한 시어머니가 눈짓을 하자 시아버지가 얼른 일어나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예, 어머니, 며느리 되래가 인사 와서요. 시장하셨어요? 제가 식사 챙겨드릴게요. 방으로 들어가시죠. 그 순간 할머니께서는 시댁에 온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기 시작하셨어요. 누구요? 처음 본 아가씨 같은데. 전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올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진숙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잔뜩 찌푸려져 있던 할머니의 미간이 환하게 퍼졌습니다. 이쁘다. 아주 예뻐. 야물차게도 생겼네. 어디서 저런 보물단지를 데려왔어?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 네가 나 밥 좀 차려줘라. 저것들은 때가 돼도 밥을 안 줘. 그 말에 저는 벌떡 일어나 할머니를 부축하며 친근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 그러셨어요? 할머니, 제가 금방 차려드릴게요. 할머니 식사 시중을 들며 조잘조잘 얘기까지 하자 할머니는 편안한 얼굴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중간에서 한마디를 하시더군요. 정마나 뭐하니? 진숙이 고생스럽잖니? 네가 할머니 모시고 들어가. 전 괜찮아요, 어머님. 저는 괜찮다고 손살을 저었지만 어머니의 말씀에 남편이 얼른 일어나 아쉬워하는 할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시자 집안엔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치 집안에 치부라도 들킨 것처럼 서로 눈치만 살피는 가운데 시모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군요. 에휴, 저 노인네가 분위기 다 망치고 있네. 하여튼 눈치코치 없어서 언제까지 모시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당신이 이러면 여기 있는 며느리가 당신한테 뭘 배우겠어? 그러니 제발 있으실 때만이라도 잘해드려. 에휴, 누가 자식 아니라고 할까봐 편무지하게 드네. 내가 말을 말아야지. 참 가시방석이더군요.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왜 어머님은 할머니께 함부로 하시지?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걸까?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시할머니를 보니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너무 귀하게 여겨주셨던 할머니. 제가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셔서 효도다운 효도 한번 못했고 할머니 밥상 한번 차려드린 적이 없었는데 마치 돌아가신 할머니가 다시 오신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이상하게 처음 뵀는데도 낯설지 않고 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댁에서 합가를 하며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가정,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게 제 소원이었기에
부푼 꿈을 안고 시작을 했죠. 하지만 제 희망은 불행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고 봉제 공장을 그만두었어요. 그때 당시 시댁에서는 시모가 설렁탕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들어보니까 할머니께서 30년 동안 운영을 하시고 시모가 물려받은 거라고 하더군요. 무려 50년이 넘은 설렁탕집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점심시간만 되면 직장인들, 주민들, 학생들 할 것 없이 대기표를 받아야지만 식당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평상시에도 손님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식당 테이블이 12개밖에 되지 않은 터라 자리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저는 그런 식당에서 시모와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나도 이 식당 어머님한테 물려받은 거야. 그러니 너도 내가 물려줄 테니 열심히 일해. 그래야 내가 며느리 믿고 이 식당을 넘길 것 아니니? 무슨 말인 줄 알았지? 그렇게 저는 내 식당처럼 일을 하게 되었고 시간이 조금 흐른 후부터는 어머님이 아예 제게 식당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결산 때만 들러 수익을 챙기는 게 전부였고 제 하루는 새벽부터 밤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고 말았죠. 말이 신혼이지 집에서는 시부모님 모시고 사느라 조심조심 해야 했고 집안일 하랴 이것저것 챙겨야 되는 게 많아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나마 제게 위안이 된 건 바로 시할머니의 존재였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기도 했어요.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코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화장지가 어디 있나 하고 찾고 있는데 자 여기 있다. 에휴 우리 귀여운 강아지가 얼마나 고생이 많으면 코피가 나누. 자 어서 닦어. 그리고 일 그만하고 쉬어. 뭐 대단한 집안이라고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니?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뭘. 귀신은 속여도 내 눈은 못 속인다. 딱 얼굴에 저 힘들어요. 좀 쉬고 싶어요. 써있구만. 내가 애미한테 말해 놓을 테니 오늘은 식당에 나가지 말고 쉬어라. 이 헬미만 믿어. 알았지? 저 정말 쉬어도 될까요? 사실은 오늘 정말 몸이 안 좋아서요. 그렇게 저는 할머니만 믿고 하루 정도는 시모가 식당을 봐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약을 먹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쿵쿵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이 뭔데 제일 쉬라고 하셨어요? 이제 식당의 주인은 나라고요. 제가 식당 일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했죠? 뭐? 이거사, 그 식당 내가 너한테 물려준 거지 않니? 아무리 며느리여도 사람이 코피가 터질 때까지 쉬지도 못하게 하고 일을 부려먹을 수가 있냐? 어머님이 저한테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한시도 제대로 못 쉬겠죠? 이제 병들고 늙으니 생각 안 나시나 봐요? 저요. 제 젊은 나이에 어머니한테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니 제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뭐? 충성? 네가 뭘 충성했다고? 나 몰래 금고에서 돈 빼가서 동네 아줌마들이랑 화투 치러 다니고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직원들 자르고 내가 일일이 하나씩 읊어줘? 내가 몸이 쇠약해지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느라 어쩔 수 없이 너한테 넘겼지만은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막 쓰면은 못 써. 정신 차려. 네가 지금 우리 손주 며느리한테 식당 맡기고 그놈의 도박 화투 치러 다니는 줄 모를 줄 알아? 네, 저도 취미생활로 즐기고 있어요. 고작 전 100원짜리 치는 게 그것도 도박이에요? 어머님이 이러니까 말년에 며느리한테 무시당하고 사는 거예요. 밥이라도 먹고 싶으면 더 이상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마세요. 노인네가 싸납기만 해가지고 참. 뭐? 너 지금 늙으니 협박하는 거냐? 내 나이가 벌써 80이 훨씬 넘었다. 그래서 무시하는 거야? 이제 힘도 없어서. 아이고, 며느리가 사람 잡네. 저는 시모와 할머니의 대화를 듣고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알았죠.
시모와 할머니의 관계는 극에 다다르고 있다는 사실을요. 전 얼른 채비를 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할머니는 아무 잘못 없으세요. 저 생각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할머니한테 너무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뭐? 벌써부터 네 시할머니 편드는 거냐? 내가 말하는데 너 줄 잘 서라. 줄 잘못 섰다간 네 인생도 망칠 수 있어. 알았어? 시모는 그렇게 말하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시모는 제게 막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예, 오늘 아줌마들이랑 김치 200포기 좀 담아라. 예, 집안꼴이 이게 뭐니? 오늘 혼자서 대청소 전부 해. 어머, 내가 아끼는 나무가 죽었잖아. 너 물 안 줬지? 너도 나무처럼 죽고 싶어? 등등 아주 사람 피를 말리기 시작하더군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유난히 할머니랑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에서였죠. 중간중간에 남편과 시부가 제 편을 들어주긴 했지만 시댁의 대장은 목소리가 큰 시모였습니다. 시부도 출근을 하고 남편도 출근을 하면 집에서 왕노릇을 하는 건 바로 시모였던 거죠. 진수가 힘들지? 쉬고 싶지? 그러니까 내 말을 들었어야지. 내가 말했잖아. 저 노인네랑 가까이 하면 너만 더 힘들어질 거라고. 지금이라도 그냥 무시하고 쌩까면 널 이뻐해 주마. 뭐라고요?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도대체 어머니는 할머니한테 왜 이러세요? 두 분에게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할머니 항상 제게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시고 유일하게 절 위로해 주시는 사람이에요. 다른 건 다 참겠는데 그런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왜 가족들끼리 갈라치기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 얘 눈 부릅뜨고 대드는 것 좀 봐. 안 되겠다. 너 지금 당장 식당 가서 김치 100포기 혼자 담아. 명령이야. 뭐 명령이요? 보자 하니까 제가 며느리가 아니라 호구로 보이나 봐요. 죄송한데 전 못하겠는데요. 뭐? 지금 나한테 개기는 거니? 개기다뇨. 참 말 바르게 못하시네요. 어머님이 이러시는데 제가 뭘 어머니한테 배우겠어요? 오늘부로 더 이상 어머니의 불합리한적인 것들은 모두 못 들어드리니 그런 줄 아세요. 뭐? 부모도 없는 고아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며느리 대접해줬더니 은혜를 배신으로 갚네. 하여튼 천한 것들은 집안에 드리는 게 아닌데 나 참 내 실수다 내 실수. 시모는 그러면서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갑작스런 상황에 저는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놓으시라고요. 하지만 시모는 5분 동안이나 제 머리채를 놓을 생각을 안 하더군요. 출신도 천한 게 감히 내 말을 거역해? 오냐, 오늘 시애미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본때를 보여주마. 그렇게 한참을 제게 몹쓸 짓을 하다가 한마디를 하고 집을 나가더군요. 이만하면 정신 차렸지? 그러니까 나한테 개기지 마. 훅 갈 수 있어. 어서 채비해라. 식당 문 열어야지. 오늘 매출 좀 신경 써라. 알았니? 거실 바닥에 누워있는 며느리에게 이게 할 소리인가요? 그 순간만큼은 사람이 아닌 악마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피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부모 없는 고아 출신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은 당하고 살지 않겠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그날 식당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무식하게 폭행까지 당했는데 나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시모한테 식당 단골 손님들이 왜 식당 문을 안 여냐고 전화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일하는 아주머니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역시나 시모는 역정을 내며 제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지금 미쳤어? 식당 문 안 열면 어떡해? 네가 책임질 거야? 하루 매상 책임질 거냐고? 어머님 같으면 두들겨 맞았는데 식당 문을 열고 싶겠어요? 그리고 제가 왜 책임져요?
어차피 식당, 어머님 명의로 된 식당이잖아요. 근데 제가 왜 책임져야 되는 거죠? 저 건들지 마세요. 아무리 고아라도 저도 사람이고 생각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라고요. 지금 식당이 아닌 경찰서로 가서 폭행죄로 고소하러 갈까 생각 중이니까 더 이상 제 속 긁지 마세요. 뭐? 시모는 제 반격에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결국 시모가 그날은 식당 문을 열고 장사를 했습니다. 덕분에 그날은 할머니와 둘이서 오붓한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평소에도 할머니랑 있는 시간은 참 좋았습니다. 꼭 제 할머니처럼 저를 예뻐해 주시고 귀히 여겨주시고 가끔 맛난 거 사 먹으라고 쌈짓돈도 꺼내 찔러 주셨거든요. 특히 제가 만든 음식을 너무 좋아하셔서 꼭 제가 만든 음식으로만 식사를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몹쓸년, 어디 예쁜 우리 아가를 잡아? 천하의 못된 년.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아주시며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네 시애미하고 싸우는 거 방에서 들었는데 무서워서 나와보지도 못했어. 네 시애미 한 번 눈 돌아가면 아무도 말릴 수 없다. 미안하다 미안해.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할머니 뭐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응, 말해보렴. 다름 아니고요. 왜 어머님이랑 사이가 멀어지신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나도 제가 저런 애인 줄 몰랐어. 내가 이제야 말하지만은 아주 나한테 복수심으로 가득 찼더구나. 네? 근데 왜요? 네 시애미한테 오빠가 한 명 있었어. 도박쟁이였지. 그 오빠란 인간이 네 시애미한텐 유일한 핏줄이었거든. 사실 네 시애미도 고아나 마찬가지야. 부모한테 버림받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거든. 그래서 둘 남매가 엿가락처럼 끈끈한 사이였지. 하지만 그 오빠라는 사람이 도박에 손을 대면서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했어. 며느린 허구한 날 자기 오빠 도박비 갚아줘야 한다며 내게 손을 내더구나. 그래서 몇 번은 내가 불쌍해서 갚아줬지. 근데 그게 끝이 없더라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거절했더니만 어느 날 밤에 그 오빠라는 사람이 직접 찾아왔더구나. 무릎까지 꿇으면서 3천만 빌려달라면서 말이야. 하지만 난 당차게 거절했지.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나 다름없었어. 그런데 그날 이후에 얼마 못 가 그 오빠란 사람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더구나. 도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빚쟁이들한테 쫓기면서 스스로 떠나고 말았던 거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응, 지 오빠의 죽음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날 돈만 빌려줬다면 지 오빤 살아있었을 거라면서 말이야. 그날부터 나한테 저렇게 차갑게 구는구나. 저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두 분이 왜 이렇게 악연이 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진정시키고 자리에 눕히자 할머니가 나지막에 한 소리 하셨습니다. 네 시애미가 또 지랄하면 나한테 다 일러. 그땐 내가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면서도 저를 생각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전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저와 같은 고아 출신이나 마찬가지면서 왜 고아인 저를 그렇게 무시하는지, 그리고 도박빚을 갚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원망하고 미워하는지 말입니다. 시모는 그날 이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처럼 제가 가만히 당하지만은 않았거든요. 최대한 며느리로서 예의를 갖추되 불합리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전 식당 일을 하지 않겠다, 분가하겠다라며 시위 아닌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모가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8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아들 하나를 낳아 키우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느 때쯤 남편이 말썽을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은 결혼 전과 달리 점점 더 무심해지기 시작했고 저와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는 날도 많았습니다. 대면대면해진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뭔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의 대화를 수차례 시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어요. 낚시 귀신이 붙었는지 남편은 낚시만 다니기 시작했고 어쩔 땐 낚시터에서 살다시피 하는 남편이 바람이라도 난 게 아닌가 싶어 막무가내로 남편을 쫓아 낚시터에 간 적도 있었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쉽사리 회복하기가 힘들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의 권태기와 함께 심한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명절이 와도 찾아갈 친정도 없고 10년 내내 휴가도 여행도 못 가본 제 삶이 가엾기 그지없었어요. 저는 집안 식구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어느 날 할머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할머니의 산소에는 잡초가 무성했어요. 하나뿐인 손녀가 얼마나 무심했기에 산소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할머니 산소의 풀을 정성스레 깎은 후에 할머니 드리려고 사온 약과에 소주를 마셨습니다. 할머니, 나 잘 살고 있는 거 맞죠? 남편도 있고 시부모님도 계시고 절 무지 예뻐해주는 시할머니도 계시고 근데 할머니, 그렇게 바라던 가족들이 생겼는데 나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제 푸념은 그렇게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할머니 앞에서 한바탕 푸념을 하고 나니 그나마 속이 좀 시원해졌어요. 막차를 타고 돌아온 저는 단단히 마음을 다져먹고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가 녹이 등등한 모습으로 거실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딱 보니 술을 거나게 한 잔 한 상태였습니다. 어딜 싸돌아다니다 이제야 기어들어오는 게냐? 할머니 산소에 다녀왔어요. 죽은 네 할머니가 그렇게 가르쳤냐? 살아계신 할머니를 챙겨야 할 거 아니냐? 네가 집안에 없어서 저 노인네 내가 대소변 다 봐줬잖아. 하기 싫어도 어찌나 집안에 냄새가 나던지 원. 모진 소리를 해대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하세요, 어머님. 할머니도 어머님의 시어머니잖아요.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할머니는 그 당시 몸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대소변도 스스로 잘 보지 못했고 성인 기저귀를 차시면서 지내야만 했죠. 병으로 인해 수시로 병원에 입원한 건 다반사였고 할머니가 병원에서 우울해하실 땐 시부가 집으로 모시고 오실 때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할머니 간병을 해주는 사람은 저와 시부뿐이었습니다. 정말 시모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순간 시아버지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그만두래! 아버님이 큰 소리 내시는 걸 본 건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고부간의 전쟁을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나서신 거였죠. 시집 와서 며느리가 이날 이때까지 딴짓한 적 있어? 할머니 산소 한번 갔다 온 걸 갖고 왜 그렇게 난리야? 그러는 당신은 며느리 아니야? 왜 집을 허구한 날 뒤집어 놓냐고? 시아버지의 큰 소리에 어안이 벙벙해진 시어머니가 그런 시아버지를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노려보았어요. 당신 왜 이래요? 며느리 가르치는데 당신이 왜 나서요? 그게 가르치는 거요? 며느리도 사람이잖소. 왜 손발 묶어놓고 집에서 일만 하라고 해? 어머, 이가 정말. 시어머니는 생전 처음 보는 시아버지의 모습에 기가 질린 듯 콧김만 푹푹 내시더군요. 시아버지는 이내 제게도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 고생하는 거 안다. 어머님이 아까부터 널 찾으시니 들어가 보거라. 할머니, 우리 애기 왔구나. 우리 애기 도망 안 갔어. 그래, 우리 애기같이 착한 애가 날 두고 도망갈 리가 없지. 난 네가 짐 싸들고 어디 간 건 아닌가 불안하고 무서웠어. 절대 나 죽기 전에 어디 가지 마. 알았지? 죄송해요, 할머니. 저 절대 도망 안 가요. 할머니 모시고 오래오래 살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든 할머니를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10년 동안 살면서 할머니는 내 유일한 친구이자 말동무이자 든든한 동반자였거든요. 할머니도 마찬가지셨고요. 둘이서 웃으면서 심호 험담을 하기도 했고 남편 욕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아가, 언제든지 가슴이 답답하고 외로울 때 이 할미한테 다 털어놔. 그래야 네가 산다. 무슨 얘기든 다 들어주마. 이렇게 항상 할머니는 제 편을 들어주셨고 할머니를 모시고 시장에 가거나 가끔 찜질방을 가서 구운 계란과 식혜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전부터 병색이 급격히 안 좋아지신 할머니는 병원이든 집이든 제가 잠시라도 곁을 떠나 있으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꼭 5살짜리 아이 같기도 했어요. 우리 아가 어딨니? 우리 아가 나 버리고 어디 간 거 아니지? 빨리 와줘. 할머니는 한시도 제가 옆에 없으면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주무시는 할머니를 보고 마지막까지 꼭 지켜드리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제 바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외도였어요. 세상에나 결혼 11년 차에 그렇게 낚시를 다니더니 고기가 아니라 여자를 낚아오더군요. 남편이 어느 날부턴가 낚시 핑계로 외박을 하기 시작했고 휴대폰도 자꾸 감추려고 하고 전화도 나가서 받고 들어오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느낌이 왔습니다. 아, 이 남자 여자 생겼구나. 그 왜 있잖아요. 여자의 촉이라는 거. 그래서 그날 이후 남편 뒷조사를 했더니 제 촉이 딱 맞더군요. 낚시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랑 눈이 맞아서 5개월 동안 만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당신, 자식도 있는 남자가 어떻게 바람을 필 수가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 나 재수없게 됐네. 그래서 어쩔 건데? 내가 바람 피고 싶어서 폈겠어? 당신 이제 싫은데 어떡하란 말이야? 어차피 간통죄도 폐지됐겠다. 어떻게 할 건데? 헤어져. 이혼하자고. 나도 더 이상 당신이란 여자하고는 못 살겠으니까 갈라서자니까? 뭐? 진짜 넌 인간이 아니라 짐승보다 못한 놈이야. 내가 지금까지 뭐 하나 버티고 살았는데 당신이 날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냔 말이야. 전 남편의 뻔뻔함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쓰레기 중에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였어요. 근데 그 순간 저 대신 시원하게 복수를 해주는 귀인이 나타났습니다. 그건 바로 방에 누워 계신 시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방에서 저희의 대화를 듣다가 나와 지팡이로 남편 뒤통수를 후려치셨습니다. 예끼 이놈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네 각시가 이 집안에 어떻게 했는데 천금을 줘도 이럴 각시 어디서 못 구하는데 감히 네가 바람을 피워? 내 아무리 병들고 오늘 내일 한다지만 이런 꼴은 못 본다. 너 오늘 나랑 같이 저승 가자꾸나. 이리 와, 이리 와 이놈아. 할머니 왜 이러세요? 몸도 편찮으시면서. 아파요. 아프단 말이에요. 결국 남편은 할머니의 불호령에 쥐새끼처럼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아가, 미안하구나. 못난 손주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어. 내가 여기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는 게 너무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이렇게 절 안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려요. 전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이혼 소송을 하기 시작했고 상간녀한테도 소송을 따로 걸었어요. 아무리 간통죄가 폐지됐다고는 하지만 이대로 그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상간녀가 운영하는 미용실로 가서 제대로 참교육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야, 자식이 둘이나 있는 여자가 가정을 버리고 바람을 펴? 너 오늘 매운맛 좀 봐봐라. 그날은 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가게를 확 엎어버렸어요.
도저히 가슴이 답답해서 가만히 있으면 제가 속병 걸려 죽을 것만 같았거든요. 결국 그 상간녀도 모든 사실이 알려져 지 남편한테도 이혼을 당했고 동네에서 입소문이 나서 미용실을 스스로 접어야만 했습니다. 바람핀 대가가 아주 혹독한 순간이었죠. 저 또한 남편과 이혼 소송 끝에 양육권과 재산 분할 등 유리한 쪽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부는 제게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위로해 주셨어요. 근데 이 시모라는 여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시나요? 예, 양심이 있으면 우리 손주 놓고 가라. 너 혼자 어떻게 키운다는 거니? 그리고 남자가 바람 좀 핀 거 가지고 아주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네가 어디서 우리 아들 없이 살 수 있겠니? 한심하다 한심해. 전 그런 시모를 보며 깔깔대며 한마디 했습니다. 아줌마, 당신이나 걱정하세요. 지금도 동네 아줌마들이랑 하투치고 다닌다면서요? 평소에 정말 아줌마한테 배울 점도 없고 한심해서 너무 창피하고 쪽팔렸거든요. 이젠 그런 사람을 어머님이라고 안 불러도 되니 얼마나 시원한데요. 그렇게 귀한 손주라도 한 번쯤 보고 싶으면 저한테 꿇고 사세요. 아시겠어요? 야, 너 뭐라 했어? 너? 시모는 제 말에 뒷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시모를 무시하고 할머니한테 갔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끝까지 할머니를 지켜드리고 싶었는데. 아니다, 아니야. 그만큼 참았으면 됐어. 그리고 이거 받아라. 할머니, 이게 뭐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이번엔 이 시애비한테 말해서 내 통장에 있는 돈 좀 빼오라고 했다.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지금껏 이 할미를 간병해준 간병비라고 생각해줘. 할머니, 이러지 마세요. 간병비 받자고 할머니 옆에 있어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한 거니 이건 어서 넣어두세요. 아니다, 아니야. 네가 받아줘야 내가 나중에 편히 눈 감을 수 있어. 할머니는 그러시면서 제 손에 그 두툼한 손가방을 쥐어주셨습니다. 무려 3,500만 원이었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꼭 열심히 살겠습니다. 할머니의 사랑 잊지 않을게요. 그래, 어여 가보아. 전 손수건으로 눈시울을 붉히시는 할머니를 뒤로 한 채 그 집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한테도 감사했습니다. 비록 할머니 돈이었지만 그 돈을 이혼한 며느리한테 주긴 쉽지 않았을 텐데 선뜻 내어주신 아버님한테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2달 후 할머니는 임종을 맞으셨어요. 전 장례식장에 찾아갔습니다. 유일하게 저를 반겨주신 건 시부뿐이었어요.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할머니,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부디 하늘에선 아프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할머니가 절 생각해 주신 그 마음 평생 간직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게 할머니와의 마지막이었어요. 벌써 할머니가 떠나신 지도 2년이 흘러가네요. 현재 저는 자그마한 설렁탕집을 차려서 아들과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비법으로 끓여낸 설렁탕은 사람들한테 입소문이 나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네요. 그 뒤로 바람핀 남편은 어떻게 된 줄 아시나요? 그 상간이하고 살림을 차렸다가 1년 만에 갈라섰다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2년 만에 이혼을 2번을 했다는 게 말이죠. 전 시모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하소연을 하더군요. 제발 재결합할 생각 없냐면서 말이죠. 우리 아들은 너가 있어야 된다. 너의 소중함을 이제서야 알았다. 우리 손주가 너무 보고 싶다. 네가 와준다면 내가 앞으로 절대로 시집살이 안 시키마. 각서까지 아예 써주마. 라면서요. 그래서 전 당차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줌마, 이미 벌써 떠났는데 어떡하죠? 그렇게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요.
전 똥자 피하고 새 인생 잘 살고 있으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이만 끊습니다. 전 시모는 아주 기겁을 하더군요. 그렇게 전 시댁과의 지긋지긋한 인연은 끝이 났습니다. 오늘 가게 라디오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오네요.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이 말처럼 하루하루 뜻깊고 행복한 인생을 사셨으면 합니다. 하루하루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 하루하루 뭔가를 채워간다는 것. 저도 이 말을 되새기며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제 결혼 생활은 실패로 끝이 났지만 한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여자로서 인생을 살면 더 이상 실패를 맛보지 않고 이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잘 살아볼게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